둘만 있는 방 안에서 그의 손길이 내 볼을 만졌습니다. 불편하면 말해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의 손이 제 뺨에서 천천히 목덜미로 이어졌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전해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생님이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시면서 제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잠시 멈춰서 제 눈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서 제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긴장이 풀렸어요. 50평생 혼자 살면서 누군가의 체온을 이렇게 가까이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의 인생 참말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간병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50이 넘어서야 처음 내 삶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시골집 마당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때 일들을 떠올려 보니 참 신기합니다. 53살까지 결혼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중소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환자분들 식사, 도움부터 세안, 대소변 처리까지 온갖 일을 다 해왔죠. 돌봄이라는 게 누군가에겐 그냥 직업이겠지만 저에겐 평생의 숙명 같았습니다. 집에 혼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조카들과는 명절에나 연락이 닿을 정도로 멀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라는 게 병원과 집 사이를 오가며 남의 몸을 돌보고 제 몸도 겨우 건사하는 일의 반복이었죠.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병원에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부임하셨거든요. 이준호 선생님, 63세 나이에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병원은 위계가 아주 뚜렷한 곳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간호사들과만 대화하시고 저희 요양보호사들은 업무 지시를 받을 때만 잠깐 마주치는 정도였죠. 그런데 준호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네시고 환자분들과 대화할 때도 제 의견을 물어보곤 하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첫 번째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준호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윤미경 선생님, 식사 같이 하시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며 함께하자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 선생님께서 저 같은 사람과 식사를 라고 말하다 멈췄습니다. 준호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하시며 같은 사람이라니요? 우리 모두 환자분들을 돌보는 동료 아닌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준호 선생님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환자분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날씨나 드라마 얘기까지 정말 평범한 대화였지만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라고 물으시기에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젊었을 때부터 줄곧 이 일만 해왔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준호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단하시네요. 저도 의사 생활이 길지만 환자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건 선생님 같은 분들이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울컥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가족들도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병원에서도 저희는 늘 보이지 않는 존재였으니까요. 퇴근 후에도 자꾸 준호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내일 점심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준호 선생님이 요즘 출근하는 게 즐거워 보이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말로 요즘 출근이 기다려졌거든요. 53세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그렇게 준호 선생님과의 점심시간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엔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 스스로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맞추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부끄러웠지만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식당뿐만 아니라 휴게실에서도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오후 3시쯤 잠깐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러 가면 준호 선생님도 마침 그 시간에 계시곤 했습니다. 또 만나네요라고 웃으시며 인사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어느 날은 퇴근길에도 마주쳤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준호 선생님이 차에서 내리시더니 집이 이쪽 방향이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함께 버스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사시나 보네요 라고 하시기에 네, 오빠는 요양원에 계시고 조카들과는 연락이 뜸해서 혼자 지냅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준호 선생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다 멀리 있고 혼자 지낸 지 꽤 오래됐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둘 다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버스가 와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준호 선생님이 내일도 점심 함께 하시죠라고 하셨는데 그 말투가 마치 약속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15년 동안 그냥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요즘엔 조금이라도 깔끔해 보이려고 노력했죠. 가장 특별했던 건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 선생님이 병원 옥상에 올라가 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15년 동안 다닌 병원인데 옥상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하니 그럼 한번 올라가 보시죠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 옥상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준호 선생님과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니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이런 풍경을 혼자 보기 아까웠는데 함께 볼 수 있어서 좋네요 라고 준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살짝 바람이 불어서 제 머리카락이 날렸는데 준호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손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선생님 라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준호 선생님도 저를 보시며 잠시 침묵하시더니 요즘 출근이 기다려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53세 나이에 이런 고백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준호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다행이네요. 혼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둘 사이의 거리가 확실히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더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준호 선생님은 젊었을 때 결혼했다가 10년 전에 아내를 병으로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혼자 지내며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어릴 때부터 오빠를 돌보느라 결혼할 생각을 못했고 나이가 들면서는 아예 포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준호 선생님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 후 준호 선생님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치 연인 사이처럼 느껴졌어요. 손이 테이블 위에서 스칠 듯 말 듯 가까워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깊어가면서 저희 둘의 감정도 깊어져 갔습니다. 병원 동료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요즘 윤 선생님 표정이 밝아졌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부끄럽긴 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저희 사이의 감정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 선생님이 내일이 생일이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평생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군가 제 생일을 기억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생일 당일 준호 선생님이 저녁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차분하게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퇴근 후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평소보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으신 준호 선생님을 보니 마음이 더욱 설렜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준호 선생님이 미경 씨와 함께 지낸 이 몇 달이 정말 행복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작은 상자를 꺼내시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정말 반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반지였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았어요.
여생을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준호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53세 나이에 프로포즈를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눈물이 나면서 네,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간단하게 했어요. 나이도 나이고 둘 다 화려한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교회 지하 강당을 빌려서 병원 동료들 몇 명만 초대해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들꽃으로 만든 부케를 들었어요. 결혼식 날 준호 선생님이 평생 당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서약하실 때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렸습니다. 53과 63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신혼집은 준호 선생님이 혼자 살던 15평 빌라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어요. 제 짐을 옮겨와서 함께 정리하는데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됐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은 정말 떨렸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53세 여자가 처음으로 남자와 한 침실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준호 선생님도 제 마음을 아시는지 조심스럽게 행동하셨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나서 준호 선생님이 오늘은 일찍 쉬시죠라고 말씀하셨어요. 침실에 들어가니 준호 선생님이 미리 촛불을 켜놓으셨더라고요. 은은한 촛불 아래서 어색하게 앉아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미경 씨, 편하게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라고 준호 선생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제 몸을 누군가에게 온전히 맡겨본 적이 없었거든요. 간병일을 하면서 환자분들의 몸은 많이 봤지만 제 몸을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준호 선생님이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시더니 먼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라고 하시는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손만 잡고 앉아 있었어요. 준호 선생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름다우세요라고 속삭이셨습니다. 53세 나이에 누군가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준호 선생님이 제 뺨에 살짝 입맞춤을 하셨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이 이 나이에도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먼저 준호 선생님의 손에 손을 올리자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하시면서 천천히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처음엔 몸이 굳어 있었는데 준호 선생님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면서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이런 친밀감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준호 선생님의 입술이 제 이마에 그리고 입술에 닿았을 때 모든 긴장이 사라졌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어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준호 선생님을 더 꽉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53년 동안 그냥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랑받는 사람이 된 거죠. 준호 선생님도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모든 움직임이 조심스럽고 배려가 넘쳤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타들어가는 동안 저희는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부끄럽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평생 혼자였던 제 몸과 마음이 누군가와 하나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준호 선생님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사랑해요. 미경 씨라고 속삭이셨을 때 저도 처음으로 저도 사랑해요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53세 나이에 처음 하는 사랑 고백이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마음만의 일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모두 함께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준호 선생님 품에 안겨서 잠들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 선생님의 품에서 깨어난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잠들고 함께 깨어나는 게 이렇게 평안할 줄 몰랐어요. 어젯밤의 모든 순간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저는 이제 진짜로 준호 선생님의 아내가 된 거였습니다. 결혼 후 일상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출근할 때도 함께 나가고 퇴근해서도 함께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병원에서도 이제 공공연하게 부부 사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동료들이 신혼이라 좋으시겠어요 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준호 선생님은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날이면 어깨를 주물러 주시고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준호 선생님의 셔츠를 다려드리고 좋아하시는 차를 우려드리며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보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길이 낯설지만 행복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중년 부부였겠지만 저희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안정된 부부가 된 것 같았어요. 서로의 생활 패턴도 익숙해지고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금세 화해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곧 우리 관계에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 후 함께 장을 보고 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를 했는데 역시 집밥이 최고예요 라고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준호 선생님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경 씨,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하시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소식인가 싶어서 긴장했어요. 당신 명의로 요양원을 하나 열면 어때요? 라고 하시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요양원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라고 되물었더니 준호 선생님이 이미 준비된 서류를 꺼내시더라고요. 사실 이미 사업계획서를 정리해뒀어요. 건물 후보지도 몇 군데 알아봤고요 라고 하시면서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건지, 왜 미리 상의하지 않으셨던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요양보호사 경력이 풍부하잖아요. 1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셨으니까. 누구보다 환자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설명하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칭찬인 것 같으면서도 계산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왜 제 명의로 해야 하나요? 선생님 명의로 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물었더니 준호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사실 저는 의료면허 관련해서 약간 제약이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제약이요? 라고 다시 물었지만 준호 선생님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라고 하시면서 화제를 돌리려고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사업 계획서를 보니 정말 자세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초기 투자 금액, 운영비, 수익 예상까지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을까요?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결혼하고 나서 당신을 보니까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자세한 계획을 한 달 만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분명 더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결혼이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었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준호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접근한 건 아닐까요?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말했더니 준호 선생님이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좋은 기회거든요라고 하셨어요. 그 말투에서 뭔가 재촉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계시는 준호 선생님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가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의료면허 제약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그렇고요. 결혼 후 처음으로 준호 선생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준호 선생님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준호 선생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도 주말 동안 생각해 보셨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라고 답했더니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재촉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평소와는 다른 시선들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에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불안해졌어요. 수요일 점심시간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경 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라고 하면서 구석진 곳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나 보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언니, 혹시 이준호 선생님에 대해서 들은 거 있어요? 라고 김 간호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라고 되물었더니 사실 예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어떤 문제요? 라고 물었어요. 김 간호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의료사고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준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의료면허 제약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나 싶었거든요. 확실한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간호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준호 선생님께 직접 묻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김 간호사의 말이 잘못된 거라면 준호 선생님이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궁금증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밤늦게 준호 선생님이 잠든 후에 조용히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이준호 의사라고 검색해봤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준호 의료사고라고 검색하니까 몇 개의 기사가 나왔어요. 3년 전 기사였는데 유명 연예인을 치료하던 중에 불필요한 약물 처방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자가 부작용을 겪었고 병원 측에서 해당 의사의 책임을 묻는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 분명히 저희 준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준호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숨기셨을까요? 그리고 그 의료면허 제약이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던 거죠. 요양원을 제 명의로 하자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나 봅니다. 더 검색해보니 그 연예인 치료건 이후로 준호 선생님이 그 병원을 그만뒀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몇 군데 병원을 옮겨 다니다가 저희 병원에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결혼 전에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준호 선생님이 저에게 접근한 것도 이런 사업을 위해서였을까요? 요양보호사 경력이 오래된 저를 이용하려고 한 걸까요? 결혼도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었던 걸까요? 컴퓨터를 끄고 침대로 돌아왔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계시는 준호 선생님을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느껴졌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 선생님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시는데도 뭔가 계산적으로 느껴졌어요. 요양원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라고 또 물으실 때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답했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다른 사람이 선점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해서 한 제안이라면 이렇게 재촉하지 않으실 텐데요. 그날 밤부터 침대도 따로 쓰기 시작했어요. 요즘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니까 불편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준호 선생님과 같은 침대에 있는 게 불편해졌거든요. 집안 분위기도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준호 선생님도 제가 달라진 걸 눈치채셨나 봐요.
평소처럼 말을 걸어도 저는 간단하게만 대답했고 요양원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의심스러웠어요. 금요일 퇴근 후에 수간호사인 장 팀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 팀장님은 20년 넘게 여러 병원에서 일하신 베테랑이셨거든요.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팀장님, 혹시 예전에 이준호 선생님이 다니던 병원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장 팀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라고 되물으셨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을 보니 뭔가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장 팀장님이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경 씨, 인터넷에서 뭔가 봤죠?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사들 말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8년 전에 제가 그 병원에 있었어요. 라고 장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이준호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직접 봤죠. 라고 하셨습니다. 장 팀장님의 설명은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기사와는 많이 달랐어요. 그때 이준호 선생님은 유명 연예인의 담당이었는데 병원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어요. VIP시니까 특별한 약물로 빨리 회복시켜라라고 말이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물이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켰고 사건이 언론에 터지자 병원 측에서는 모든 책임을 이준호 선생님에게 전가했어요. 병원장의 지시였다는 걸 증명할 증거도 없었고 결국 이 선생님이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떠나셨죠. 라고 장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이에요? 라고 다시 물었더니 이 선생님은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모든 걸 감당하고 조용히 떠나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직접 봤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만 보고 준호 선생님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미리 해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준호 선생님이 짐을 싸고 계셨어요. 깜짝 놀라서 뭐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미안해요, 미경 씨. 더 이상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무척 쓸쓸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다 알고 계시죠? 인터넷에서 찾아보셨을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짐을 계속 정리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당신의 경력을 생각해서 요양원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의심하는 눈으로 보시니까 견딜 수가 없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려 했는데 준호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는 당신 덕분에 진심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처음엔 계획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매 순간이 선물이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준호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회상해보니 그동안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병원 옥상에서 같이 본 석양 환자분들과 웃으며 대화하던 준호 선생님의 모습, 제 생일에 조그만 반지를 주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청혼하시던 그 순간들 말이에요. 그 요양원 얘기도 사실은 제 과거 때문에 제약이 많아서 당신 명의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걸 계산으로 받아들이시는 걸 보니 제가 얼마나 서툴렀는지 알겠어요. 저는 주방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저 자신도 이 사랑이 진심이었다고 느낀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결혼 첫날 밤의 따뜻함, 매일 아침 함께 먹던 식사, 손을 잡고 걸었던 주말. 산책길들이 모두 가짜일 리는 없었어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준호 선생님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말했어요. 그 요양원, 우리 이름으로 같이 해요. 대신 다시는 저에게 중요한 걸 숨기지 마세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요. 준호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며 저를 바라보시더니 정말이에요? 라고 물으셨어요. 네, 정말이에요. 사랑의 시작이 어디였든 지금 우리가 진심이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의 대답에 준호 선생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 선생님이 8년 전 일어났던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병원장의 압박, 언론의 과도한 관심, 그리고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나야 했던 그 힘든 시간들 말이에요. 그때 정말 의사를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환자를 돕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런데 미경 씨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처음엔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장 팀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의 시간들이 모두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요양원 설립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류 작업부터 시작해서 건물 알아보기, 직원 채용 계획까지 정말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모든 걸 함께 의논하며 진행했어요. 더 이상 혼자 결정하고 나중에 알려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도 여러 난관이 있었어요. 준호 선생님의 과거 때문에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했고 초기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나이도 나이인데 왜 그런 어려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느냐는 시선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선생님은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요양원 관련 서류를 정리하셨어요. 저도 퇴근 후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며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번 발품을 팔기도 했어요. 처음엔 준호 선생님의 과거 때문에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제 15년 경력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인정받아 결국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요양원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을 찾으려면 접근성, 주차 공간, 내부 구조 등 고려할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몇 달 동안 수십 곳을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준호 선생님과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지켜봤어요. 환자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라고 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습니다. 침실부터 화장실, 식당까지 모든 공간을 환자 중심으로 설계했어요. 직원 채용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자격증은 기본이고 환자를 진심으로 돌볼 마음가짐이 있는 분들을 선별했어요. 면접을 보면서 우리 요양원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정말 환자분들의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리는 곳이 될 거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원을 한 달 앞두고는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각종 점검부터 시작해서 직원 교육, 홍보까지 해야 할 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새벽까지 일하느라 지치기도 했지만 준호 선생님과 함께하니까 힘든 줄 몰랐어요. 드디어 개원일이 다가왔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저희 두 사람의 이름이 한자씩 섞어 미준 요양원이라는 간판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개원 첫날, 첫 번째 환자분을 모시면서 정말 긴장했어요. 80대 할머니셨는데 여기 분위기가 참 좋네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준호 선생님이 직접 진료를 해드리고 제가 일상 돌봄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개원 일주일 후 준호 선생님이 저에게 작은 일기장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는 수줍게 웃으시더라고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저와 만난 첫날부터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꿈을 다시 꾸고 싶은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보며 매일 마음이 흔들렸다.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고 퇴근길에 함께 걸으며 나누는 대화가 소중해졌다. 어느새 계획이 아닌 진심이 되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경 씨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요양원이 우리 사랑의 결실이 되길 바란다. 상처 위에 세운 신뢰와 사랑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보물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골집 마당에 앉아 그때를 떠올려 보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53세 나이에 사랑을 만나고 63과 54세 나이에 새로운 꿈을 함께 이루어냈으니까요. 요양원은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간병인으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사랑받는 아내이자 요양원을 운영하는 당당한 사업가가 됐어요.
준호 선생님, 아니, 내 남편과 함께 만들어가는 매일이 여전히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늦게 시작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깊고 진실한 사랑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